만들었지? 먼저 읽을까요, 언니? 밥하러 가야 되면? 아, 그럴까요? 네. 네.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식민지로 만든 직접적 요인들. 이상과 같이 피사로가 아타후알파를 생포한 사건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을 식민지로 만들지 못하고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식민지로 만들게 된 직접, 직접적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피사로가 성공을 거두게 한 직접적인 원인에는 총기, 쇠무기, 말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 유라시아 고유의 전염병, 유럽의 해양 기술, 유럽 국가들의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 문자 등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인 총균세는 그러한 직접적 요인들을 함축하고 있다. 그 요인들 덕분에 근대의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그러한 요인들은 인류가 총기나 철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일부 비유럽계 민족들이 팽창한 배경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어째서 그와 같은 직접적 이점들이 신대륙보다 유럽에 더 편중되었을까? 어째서 잉카족은 총과 쇠칼을 발명하거나 말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짐승을 타고 다니거나 유럽인들에게 저항력이 없는 질병을 지니거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와 발전된 정치 조직을 만들어내거나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된 역사로부터 경험을 얻거나 하지 못했을까? 그와 같은 의문들은 이 장에서 살펴보았던 직접적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책의 2부와 3부에서 다루게 될 궁극적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4. 식량 생산의 기원. 식량 생산의 시작 시기와 지리적 변동 관계. 1956년에 나는 몬테나주에서 프레드 헛이라는 나이 많은 농부와 농장에서 일하며 10대의 여름을 보냈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프레드는 역시 10대였던 1890년대에 몬테나 서남부로 왔다. 그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농장을 일으킨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가 도착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원래부터 수렵 채집민으로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나의 동료 일꾼들은 평소에 말할 때에도 욕설이 툭툭 튀어나오고 주중에 일해서 번 돈을 주말이면 술집에서 홀랑 날려버리는 거친 백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일꾼들 중에는 랩이라는 블랙풋 쪽 인디언도 있었는데 그의 행동은 상스러운 백인들과 전혀 달랐다. 예절 바르고 상냥하고 책임감 있고 술도 마시지 않고 말솜씨도 좋았다. 그는 내가 처음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인디언이었고 나는 곧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토요일 밤에 레비가 술을 진탕 퍼마시고 일요일 아침에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비틀 들어왔을 때 나는 당연히 놀라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욕설 중에서 이 말이 내 기억에 남아있다. 지옥에나 가라, 프레드 허시. 그리고 스위스에서 너를 태우고 왔던 그 배도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 말은 내가 다른 백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영웅적인 업적이라고만 배웠던 미국의 서부 정복을 인디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렬히 깨닫게 해주었다. 프레드 허시의 가족들은 그를 어려운 조건에서 성공한 개척자이자 농부로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냥꾼이며 유명한 전사들이었던 레비의 부족은 이주해온 백인 농부들에게 땅을 빼앗겼던 것이다. 어떻게 농부들이 유명한 전사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700만 년 전에 현생 인류들의 조상들이 현존하는 대형 요딘원인 조상들로부터 분기된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블랙풋 인디언들이 19세기까지 그랬던 것처럼 순전히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것만으로 먹거리를 장만했다. 그러다가 몇몇 민족이 비로소 식량 생산이라는 것, 즉 야생동물 동식물을 가축화, 식물화하여 그 가축화 농작물을 먹는 일을 시작한 지는 아직 1만 1천 년도 채 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생산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생산해준 음식을 소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변화 속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나마 남아있던 몇몇 수렵체질민 무리도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와해되거나 다 죽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었던 수렵 채집민의 생활 방식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선사시대의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는 민족마다 달랐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같은 일부 민족들은 끝까지 식량을 생산하지 않았다. 고대 중국인 같은 일부 민족들은 독립적인 식량 생산을 시작했지만 고대 이집트인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은 이웃에게서 배워왔다. 식량 생산은 간접적으로 총기, 병원균, 쇠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각 대륙의 민족들이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되었느냐 말았느냐 또 되었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는가 하는 지리적 변동은 그 이후 각 민족의 대조적인 운명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복과 식량 생산 사이의 주요 연관성. 앞으로 6장에 걸쳐 우리는 식량 생산에서 지리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이 장에서는 우선 피사로가 아타우 알파를 사로잡고 프레드 허시의 동족들이 레비의 동족들을 쫓아낼 수 있게 했던 여러 이점들과 식량 생산 사이에 존재하는 주요 연관성들로부터 더듬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연관성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 많다면 그만큼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야생 동식물 중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고 사냥 또는 채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은 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의 종은 음식으로서 쓸모가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소화가 안 되거나 나무 껍질, 독이 있거나 모나크 나비의 광대버섯, 영양가가 낮거나 해파리, 까서 먹기가 따분하거나 아주 작은 견과류, 채집하기 어렵거나 대부분의 유충, 사냥하기에 위험한 경우, 코뿔소 등이다. 육지에 존재하는 생물 자원, 현존 생물의 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목질과 잎인데 그 대부분은 우리가 소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동물종과 식물종들만 선택하여 키움으로써 그것들이 일정한 넓이의 땅에서 전체 생물 자원의 0.1%가 아니라 90%를 차지하게 한다면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식품 열량은 훨씬 더 많아진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땅에 의존하여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수렵 채집민보다 목축민이나 농경민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이 같은 숫자의 힘은 바로 식량을 생산하는 부족이 수렵 채집민 부족에 비해 유리했던 여러 가지 군사적 이점 중에서 첫 번째로 뽑을 만했다. 토스. 가축을 소유한 인간 사회의 경우 가축이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고기, 젖, 비료를 주고 쟁기를 끄는 것이다. 그 가운데 첫손에 꼽히며 가장 지적적인 것은 가축화된 동물들이 각 사회에서 야생 사냥감을 대신해 주던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인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을
소, 돼지, 양, 닭 등에서 얻으며 사냥해서 잡은 사슴고기 따위는 어쩌다가 맛보는 별미일 뿐이다. 또 가축 중 일부 대형 포유류는 젖과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젖을 짜는 포유류는 소, 양, 염소, 말, 술록, 물소, 야크 그리고 단복나타와 쌍복나타가 있다. 그 포유류들은 도살의 고기를 소비하는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열량을 일생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준다.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작물화된 식물과 더불어 두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해 수확을 증대시킨다. 첫째, 현대의 정원사나 농부들도 경험으로 잘 알듯이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면 수확량이 크게 증가한다. 현대에는 화학 공장에서 합성 비료를 만들어진 대부분 사회에서는 아직도 동물, 특히 소가 중요하지만 아울러 약과 양 따위의 분뇨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료의 주 원료로 사용된다. 전통 사회에서는 분뇨는 불을 피우는 연료로도 귀중한 것들이었다. 가축화된 포유류 중 가장 큰 종들이 쟁기를 끓여 종전에는 농경을 하기 어려웠던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한 것도 작물화된 식물과 상호작용한 것이었다. 쟁기를 끄는 동물에는 소, 말, 물소, 바리소, 야크, 그리고 소의 잡종들이 있었다. 그 동물들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다. BC 5000년 직전에 발생했던 이른바 선형 토기 문화, 유럽의 신석기 문화는 원래 땅을 파는 막대기만 하나 있어도 경작할 수 있는 흙만큼 흙이 무른 곳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소비된 뒤 소가 끄는 쟁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농경민들은 흙이 단단하고 질긴 풀뿌리가 뒤엉켜 경작하기는 어렵지만 면적은 훨씬 더 넓은 지역까지 경작지를 활달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북아메리카 대평원의 남아메리카 원주민, 농경민들도 강유역에서는 일찍부터 농작물을 길렀지만 풀뿌리가 뒤엉켜 있는 드넓은 산지에는 19세기의 유럽인과 함께 동물이 끄는 쟁기가 도입된 뒤에야 비로소 농경을 시작했다. 이상은 동식물의 가축과 작물화로 소집 체력 생활보다 더 많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구가 조밀되는 직접적인 효과들이다. 한편 그보다 간접적인 효과는 식량을 생산하려면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하는 정주행 생활의 영향들이다. 수집 체력민은 야생 먹거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경민은 밭과 과수원 주변을 떠날 수 없다. 그리하여 일단 거처가 고정된 그때부터는 산하 간격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정착 생활에 따른 가축과 작물의 이점과 그 영향, 수렵 채집인이 어머니가 양형지를 옮길 때마다 몇 가지 소지품과 함께 아이를 단 한 병만 옮길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먼저 태어난 아이가 뒤처지지 않고 부족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걸음이 빨라질 때까지는 다음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실제로 유랑 생활을 하는 수렵 채집인은 수유기의 무월경, 금요, 유아, 살해, 낙태 등으로 4년 정도 터울을 유지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정주형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대로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 농경민족의 간격은 약 2년으로 수럽 채식민의 절반에 불과하다. 직접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경민은 출산율이 높고 단위 명적당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렵 채집 민, 수렵 채, 수렵 채집민보다 민구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정착 생활이 또 다른 영향은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장한 식량을 가까이서 지키지 않는다면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유약형 수렵 채집민들도 가끔 며칠 만에 소비할 수 없는 만큼 많은 먹거리를 장만할 때가 있지만 어차피 그것을 지킬 방법이 없으므로 그러한 행제는 그들에게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러나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기능 전문가들을 먹여 살리려면 음식 저장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전문가들만 사는 마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요량형 수렵 채집인 사회에는
전업식 전문가들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정주형 사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전문가 유형에는 왕과 관료도 있다. 수렵 채지민 사회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이며 전업 관료나 세습적인 추장이 없고 무리 또는 부속 수준의 소규모 정치 조직이 있을 뿐이다. 몸이 성한 수렵 체질인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먹거리를 얻는 일에 시간을 쏟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일단 식량을 비축해둘 수 있게 되면 정치적 엘리트 계급은 남들이 생산한 식량을 통제하고 조세 징수권을 주장하며 스스로 먹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문제에서 벗어난다. 그리하여 정치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중간 규모의 농업사회는 흔히 추장사회로 계속되고 왕국들은 대규모 농업사회에 국한된다. 그와 같은 복잡한 정치적 단위들은 오래 지속되는 정복 전쟁을 치르는 등 대평등한 사냥꾼들보다 훨씬 유능하다. 물론 북아메리카 서부의 태평양 연안이나 에콰도르 연안과 같은 주변 환경이 유난히 풍요로운 일부 수렵 채지민은 정주영 사회, 식량 저장, 미숙한 추장 사회 등을 발전시키긴 했지만 왕국이라 할 만한 단위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조세를 거쳐 비축한 잉여 식량이 있으면 왕이나 관료 이외의 전업식 전문가들이 분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북 전쟁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전문적인 병사들을 먹여 살리는데 쓰인다는 점이다. 영국이 잘 무장된 뉴질랜드의 토막민 마이오족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바로 그것이었다. 마오리족도 일시적으로 몇 번 놀라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전쟁터에 지속적으로 군대를 주둔할 수 없었다. 결국 마오리족은 전없이 영국군 1만 8천 명에게 스스로 판을 대고 말았다. 그리고 저장된 식량이 있으며 정복전쟁이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제들, 칼이나 총기를 비롯해 각종 기술을 발전시키는 금속 기술자들의 숙련공, 그리고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해주는 필사경 등도 먹여 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농작물과 같이 지니고 있는 음식으로서의 직접적, 감정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각종 소중한 재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농작물과 가축에서는 의료, 담요, 그물, 끈 등을 만들 수 있는 천연소모가 나온다. 식물이 작물화된 주요 중심진들은 대체로 식물 작용뿐 아니라 목화, 아마, 대마 같은 섬유 작물도 개발했다. 가축화된 일부 동물들에게는 얌, 염소, 라마, 알카파 등의 털과 뇌의 명주, 실 등의 동물성 섬유를 얻었다. 가축화된 동물의 뼈는 약음술이 개발되기 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인공유물을 만들던 중요한 재료였다. 소 가죽은 무두질해서 사용했다. 남북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초기에 지배되었던 농작물 중에는 먹으려고 기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릇을 사용하게 되는 호리 병박이었다.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19세기에 철도가 개발될 때까지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인간 사회를 더욱 혁신시켰다. 동물을 가축화하기 전에 육지에서 물러나 사람을 운반하는 수단이라는 인간의 등밖에 없었다. 그것은 대형 포유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육지에서 사람들뿐 아니라 무거운 물자까지 대량으로 멀리 신속하게 운반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가축화된 동물 중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은 말, 당나귀, 야크, 순놈, 그리고 단복나타와 쌍복나타 등이었다. 이 동물 오줌과 나마는 짐을 나르는 데 이용되었다. 소와 말은 수레를 끌었고 술록과 개는 북극 지방에서 썰매를 끌었다. 말은 유라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장거리 운송이 주된 수단이 되었다. 가축화된 낙타류 3중, 단복낙타, 쌍복낙타, 라마는 북아메리카와 아라비아, 중아시아, 안데스 등에서 각각 유사한 역할을 했다.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정복 전쟁인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예는 유아시라의 말이었다. 고대 전쟁에서 말의 군사적 역할을 지프나 셔먼 탱크에 필적한
것이었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텐스와 피사로는 적은 수의 모험가를 이끌고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 BC 4000년경 안장도 없이 말을 타던 시대에도 말은 아마 인도 유럽 어족이 우크라이나에서 서쪽으로 팽창한 배경이 된 군사적 요소였을 것이다. 그 언어들은 결국 바스크어를 제외한 초기 서유럽 언어들을 모두 대체하게 되었다. 그 이후 말에 멍에를 씌워 마차를 비롯한 탈 것을 연결하기 시작했을 때 BC 1800년경에 발명된 말이 끄는 전차, 또 역시 근동 지중해 연안, 중국 등의 전쟁 양상을 혁신했다. 예를 들면 BC 1674년 말 덕택에 이방인인 힉스 소수인 동유럽에서 온 유목민족이 당시 말이 없었던 이집트를 정복해 잠시나마 파라오로 군립하게 됐다. 다시 그 이후 안장과 등장이 발전했을 때는 혼종을 비롯한 아시아 스테프 지대의 여러 민족이 말 덕분에 노마 제국과 그 뒤를 이은 국가들을 차례로 위험할 수 있었다. 그 영향은 13세기와 14세기의 몽골이 아시아와 러시아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도입된 트럭과 탱크가 마침내 말을 대신해 전시의 신속한 운송수단이나 공격용 탈 것으로 주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단복나타와 쌍복나타도 각자의 지리적 범위 안에서 말과 유사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상의 모든 신뢰에서 가축화된 말, 또는 낙타를 가진 민족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한 민족은 그렇지 못한 민족에 비해 막강한 군사적 이점을 누렸다. 전복전쟁에서 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가축화된 동물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진화와 병원균이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은 원래 동물들에게서 퍼져 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나왔는데 각각 돌연 변이를 거쳐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되었다. 동물을 가축화한 사람들은 새로 진화한 병원균에 제일 먼저 희생되었지만 곧 새로운 질병에 상당한 저항력을 진화시켰다. 그렇게 부분적으로나마 면역성을 지닌 사람들이 일찍이 그 병원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접촉하면 당장 유행병이 돌기 시작해 심한 경우 전체 인구의 99%까지 몰살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가축화된 동물들에게서 얻은 병원균들은 나중에 유럽인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평양의 여러 섬 등지의 원주민을 정복할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토스. 간단히 말해서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는 곧 훨씬 더 많은 식량과 조밀한 인구를 의미한다. 그 결과 잉여 식량이 생겼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났다. 그 두 가지는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정주형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라시아에서 제국, 문자, 쇠무기 등이 제일 먼저 발달했고 대륙, 다른 대륙에서는 그보다 늦어지거나 끝까지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말과 낙타의 군사적 쓰임새와 동물에게서 얻은 병원균의 살상력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식량 생산과 정복 사이의 여러 연관성이 모두 드러났다. 5. 인류 역사가 갈라지는 유산자와 무산자. 유산자와 무산자의 불평등한 갈등 관계. 인류 역사는 대부분 유산자와 무산자, 농업의 힘을 가진 민족과 못 가진 민족 또는 각기 다른 시기에 농업의 힘을 갖게 된 민족 사이에 불평등한 갈등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에도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는 각종 생태학적 이유 때문에 식량 생산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의 북극 지방에서는 선사시대의 농경도 목축도 발전하지 못했고 유라시아의 북극 지방에서는 에서 식량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술록 목축이 전부였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중부나 미국의 서부 일부 지역처럼 관계를 위한 수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도 식량 생산이 자발적으로 시작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오늘날 가장 풍요로운 곳이 되었을 만큼 농업이나 목축이 생태학적으로 매우 적합한 지역인데도 근대에 이르기까지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 알쏭달쏭한 지역의 원주민들은 유럽의 이주민들이 들어올 때까지 여전히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에 자리한 미국의 여러 주,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와 동남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일대의 대부분 지역 등이다. 만약 가장 오래된 몇몇 농업 발원지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후 수천 년이 흐른 BC 4천년에 우리가 세계를 둘러보았다면 우리는 그 밖에도 현대의 여러 곡창지대, 미국이 나머지 지역이 전부, 영국, 프랑스 많은 지역, 인도네시아, 적도 이남의 아프리카 전 지역 등에서 그때까지 아직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식량 생산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오래된 농업 발원지들은 또 우리를 놀라게 한다. 현대의 곡창지대이기는커녕 그 지역들 중에는 오늘날 다소 건조하거나 생태학적으로 부족한 편에 속하는 곳들이 수두룩하다. 이라크와 이란, 멕시코, 안데스 일대, 중국 일부 지역, 아프리카의 사헬 지대, 사하라 사막 주변 지대 등이 그렇다. 어째서 그렇게 농업 한계선이 가까운 듯한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가장 비옥한 농경지나 목적지에서는 오히려 늦어졌을까? 식량 생산이 시작된 방식의 지리적 차이도 역시 알쏭달쏭하다. 몇 군데에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직접 그 지역의 동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이 발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다른 곳에서 이미 가축화, 작물화된 농작물이나 가축을 들여왔을 뿐이므로 식량 생산 방법을 수입한 셈이다. 이 같은 비독립적 발원지들은 선사시대에 가축과 작물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식량 생산이 적합한 곳이었다. 그렇다면 그곳의 사람들은 왜 자기 지역의 동물과 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되지 않았을까?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시작된 지역들에서는 어째서 그 시기가 지역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동부보다 수천 년이나 빨리 되어졌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서는 끝내 시작되지 않은 듯이 크게 달랐을까? 선사시대의 식량 생산을 수입한 지역들에서도 어째서 유럽 서남부가 미국 서남부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듯이 그 수입 시기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을까? 그리고 식량 생산 방법을 수입한 지역 중에서 미국 서남부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그곳의 수렵 채집민들이 이웃으로부터 농작물과 가축을 받아들여 농경민으로 생존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또 다른 지역, 이를테면 적도 이남 아프리카 많은 지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외부 식량 생산자들의 침략으로 그곳이 원래 살고 있던 수렵 채집민들이 송두리째 대체되고서야 비로소 식량 생산이 도입되었을까? 그와 같은 의문들에는 어떤 민족이 역사 무산자가 되고 또 어떤 민족이 역사의 유산자가 되는지를 결정했던 각종 전개 과정이 내포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